새벽 5시 반, 대전 유성구 오래된 상가주택의 현관문 앞에 하늘색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73세 이정연은 평소와 같이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30년간 우체국 창구에서 일하며 체득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죠. 아직 동네가 조용한 새벽 시간, 정연은 언제나처럼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었어요. 오늘도 맑은 하루가 되겠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현관으로 나서다가 바닥에 놓인 하늘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우체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정연은 봉투 하나도 소홀히 넘기지 않았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편지 봉투가 아니라 좀 더 두껍고 무언가 단단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USB 카드 하나와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만은 도장 찍지 마세요. 급한 결정은 독이 됩니다. 옆집 최만호 올림. 정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장? 무슨 도장을 말하는 걸까요? 급한 결정이라니. 최만호 씨라면 78세 은퇴 경비원으로 같은 상가주택 옆 세대에 사는 이웃이었죠. 평소 과묵하지만 예의 바른 분이었는데 왜 이런 경고 같은 메모를 남겼을까요? USB 카드를 손바닥에 올리고 들여다보며 정연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카드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만은 도장을 찍지 말라는 걸까요? 정연은 봉투를 든 채 잠시 서 있었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가온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등골이 서늘한 건 추위 때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창문부터 닫자. 정연은 30년간 우체국에서 일하며 체득한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닫고 1층 상가의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죠. 물걸레로 창문을 닦으면서 정연은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을 때만 해도 한적한 동네였는데 이제는 제법 번화해졌어요. 우체국 다닐 때도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연은 1층으로 내려갔어요. 상가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세입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1층 세입자 김 사장이 셔터를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의 활기찬 여성으로 정연과는 1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사이였어요. 네. 김 사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맞아요.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아드님 내외분이 자주 오시던데 좋은 일 있나 봐요? 정연은 걸레질하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아들 부부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최근에 부쩍 자주 찾아오는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냥 가끔 안부차 오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는 자식들이 참 보기 좋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흔한 일이 아닌데. 김 사장의 말에 정연은 애매한 미소만 지었어요. 정말 그럴까? 아들 박도윤과 며느리 윤세미가 갑자기 효부가 된 게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옆 가게 반찬가게 사장님도 문을 열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저희도 그래야 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게을러져요. 할머니는 정말 건강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정연은 일상의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며 정연은 중얼거렸어요. 조용한 건 축복이다. 너무 시끄러워지면 뭔가 잘못된 거야. 우체국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정연은 직감이 예민했어요. 사람들의 작은 변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편이었죠. 그래서 최근 아들 부부의 변화가 더욱 신경 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리며 며느리 세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뒤이어 아들 도윤과 손주 이안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짐이 많아 보였어요. 할머니, 13세 이안이 활기차게 뛰어와 정연을 안았어요. 요즘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족들이었죠.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좋은 재료들 많이 가져왔어요. 세미가 큰 장바구니를 들고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우, 새우, 각종 야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평소 세미가 이렇게 요리에 적극적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열성적이었죠. 도윤은 거실에 보드게임과 책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별일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요즘 너무 자주 와서 나도 부담스럽고 너희도 힘들지 않니? 정연의 솔직한 말에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담스러우실 게 뭐 있어요?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주방에서 세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사시니까 관리가 쉽지 않으시죠? 정연은 미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물론 고마운 일이긴 한데 왜 자꾸 남의 손이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는 것 같을까요? 마치 자신이 제대로 살림을 못한다는 암시 같기도 하고. 할머니, 오늘은 모노폴리 게임해요. 이안이 게임판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만화책 보거나 TV 보는 걸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드게임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너 요즘 할머니 집에서 자는 게 재밌니? 집에서 부모랑 있는 게 더 편하지 않니? 네, 여기가 저희 집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니까 더 재밌어요. 이안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이 집 관리하기 힘드시죠? 1층 상가도 있고, 집도 크고. 정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13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관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어색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할머니가 힘들어 보여? 아, 그냥 궁금해서요. TV에서 봤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세미가 저녁을 차리며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이하나, 할머니께 이상한 말씀 드리면 안 되지. 그냥 게임이나 하자. 하지만 정연은 이미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누군가 미리 가르쳐 준 것 같은 어투였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세미는 유난히 정연의 식사량을 체크했고 도윤은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수리할 곳이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반복했어요. 어머니, 혹시 밤에 잠 잘못 주무세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불면증 많이 겪으신다던데. 세미의 질문에 정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잠은 잘 자고 있어.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어쩌시려고. 이번엔 도윤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독거노인 대상 범죄도 많다고 하던데 정말 걱정돼요. 정연은 점점 불쾌해졌어요. 자신을 독거노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 이안이 혼자 찾아왔어요. 이번엔 보드게임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어딘가 어른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합창단 연습에 들어갔는데 오, 그래.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무슨 노래를 배우니? 클래식 합창이요. 근데 연습비가 좀 비싸요. 그리고 저희 집 전자레인지도 고장 났어요. 정연은 이안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걱정을 부모에게 말할 텐데 왜 할머니에게 하는 걸까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지. 우리 이한이가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뭐든 해주실 텐데. 엄마 아빠는 요즘 돈이 많이 부족하대요. 아빠 회사도 잘 안 되고 엄마 학원도 학생들이 많이 그만뒀대요. 이안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른스러워졌어요. 부족하다, 회사 상황, 학생들이 그만뒀다 같은 표현들이 13살 아이가 평소에 쓸 법한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이 큰 집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잠깐, 이한아. 정연이 이안의 말을 끊었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합창단 비용이 필요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합창단 비용이 50만 원이고 전자레인지는 30만 원 정도면, 그리고 요즘 교복이랑 운동화도 바꿔야 해서 추가로 20만 원 정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금액들이 나오는 게 이상했어요. 마치 미리 계산해 온 것 같았거든요. 정연은 이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한아, 솔직히 말해봐. 누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했니? 이안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시선을 피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서. 너 혼자 생각한 게 아니지. 이한아, 할머니는 우체국에서 30년 일했어. 사람들 말투 보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금방 알 수 있단다. 정연의 날카로운 눈빛에 이안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할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그래, 엄마가 그랬구나. 정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시켜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또 뭐라고 했니? 할머니가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하시기 힘들 거라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편안한 곳? 요양원 같은데요. 아니면 실버타운이라고 하나.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정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용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한아, 할머니가 돈을 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 아빠와 직접 이야기해야겠다. 할머니, 저 혼자 말한 거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화낼 것 같아요. 이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정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한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리고 앞으로는 어른들이 이런 부탁을 해도 곧바로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봐. 네, 할머니. 그리고 이한아, 할머니가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어 보이니? 이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뭐든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럼 앞으로는 엄마가 뭐라고 해도 할머니가 멀쩡하다고 말해줘. 네, 알겠어요. 한데 합창단 비용이 50만 원이고 전자레인지는 30만 원 정도면 정연은 이안의 말을 끊었어요. 이한아, 솔직히 말해봐. 누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했니? 이안이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서. 너 혼자 생각한 게 아니지? 정연의 날카로운 눈빛에 이안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할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 엄마가 그랬구나. 정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시켜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안아, 할머니가 돈을 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 아빠와 직접 이야기해야겠다. 할머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어른들 문제야. 그날 저녁 8시경 현관벨이 울렸어요. 세미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 없이 처음으로 야간에 방문한 거였죠. 어머니,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잠시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 괜찮아. 들어와. 세미는 평소의 밝은 모습과 달리 어딘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든 가방도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고 입술을 자주 앉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정연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30년간 우체국 창구에서 일하며 익힌 인내심이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편하게 말해. 요즘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도윤이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제 피아노 학원도 코로나 이후로 학생이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세미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정연은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안이한테 그런 말을 시킨 거구나. 세미가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 아시는군요. 아이가 거짓말을 잘 못해. 그리고 13살 아이가 쓸 말투가 아니었어. 세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관리가 어머니께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정연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1층 상가 관리부터 시작해서 세입자들 문제, 건물 유지 보수, 각종 세금 처리까지 혼자서 이 큰 집을 돌보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미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케어하우스나 실버타운 같은 데서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정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케어하우스? 네, 요양원 말고 고급 실버타운 같은 곳 말이에요. 의료 서비스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니께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세미의 말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마치 이미 다 알아본 것처럼.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세미가 숨을 고르며 핵심을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이 집을 저희에게 사전 증여하시고, 그 대신 저희가 어머니 생활비와 케어하우스 비용을 모두 책임지는 거예요. 어머니께는 매월 일정 금액을 드리고, 의료비나 기타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저희가 댈 테니까요. 정연은 찻잔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사전 증여? 네, 지금 하시면 상속세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어머니도 재산 관리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 집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이안이 교육비로 쓸 수도 있고. 세미의 말이 길어질수록 정연의 얼굴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제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세미야, 예, 나한테 시간을 좀 줘. 갑자기 이런 큰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세금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고 부동산 가격 변동도 있을 수 있어요. 세미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미리 준비해 왔어요. 사전증여 관련 자료들이랑 실버타운 안내서도 있어요.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정연은 서류를 받지 않고 그냥 바라봤어요. 오늘은 그만 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세미가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세미가 떠난 후 정연은 다이어리를 꺼내서 오늘 날짜에 빨간 점을 찍었어요. 우체국에서 일할 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면 표시해 두던 습관이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도윤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회사에 갈 때나 입는 정장을 입고 검은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죠. 표정도 사뭇 진지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무슨 일로 정장까지 입고 오늘 회사 가는 날 아니잖니? 어제 세미가 말씀드린 일로 왔어요. 정식으로 상의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좀 했어요. 도윤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문서 뭉치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사전증여 계약서예요. 그리고 부담부증여 세무계산표도 있고 실버타운 안내서도 준비했어요. 정연은 복잡한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힌 문서들이었죠. 우체국에서 일할 때도 이런 복잡한 서류는 잘 다루지 않았는데 어머니, 제가 세무사 선생님한테 미리 상담받고 왔어요. 지금이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래요. 도윤이 계산기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금리 역전 상황에서 부동산 사전증여가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시면 상속세를 대략 30%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래? 세무사 선생님이요. 제가 어머니 상황 다 설명하고 상담받았어요. 정연은 아들이 자신 몰래 세무사와 상담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도윤아, 내가 언제 내 재산 상황을 남한테 물어보라고 했니?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미리 알아보는 게 좋잖아요.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이건 실버타운 안내서예요. 설해마을 힐링센터라고 대전에서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래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너 혼자 다 정해놨구나. 정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요. 도윤이 펜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이 대략 이 정도 나와요. 하지만 나중에 상속받게 되면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거의 2배 차이예요. 정연은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차를 끓였어요.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무서운 건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도윤아,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니? 아니면 치매에 걸렸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도윤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이 집 관리도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언제 말했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서요. 1층 상가 세입자 관리, 건물 유지 보수, 각종 세금 신고, 이런 일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정연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도윤아,
솔직히 말해. 너희가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물론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머니 걱정 때문에 걱정. 정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정연은 찻잔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손을 떨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윤아, 이 서류들 가져가. 어머니? 오늘은 안 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도윤의 표정이 급해졌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세무사 선생님 상담 받을 때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가져가라고 했어. 정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윤은 어쩔 수 없이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며칠 더 생각해 보시고.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좋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알겠다. 도윤이 떠난 후 정연은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어요. 옆집 최만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연 씨, 안녕하세요. 아, 만호 씨. 들어오세요. 새벽에 봉투 주신 거죠? 만호는 70대 후반이지만 은퇴 경비원 출신답게 여전히 또렷하고 예민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왔어요. 만호가 거실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밤마다 정연 씨 문 앞에서 누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요? 며느리분이요. 누군가와 전화하면서 서명, 이전, 케어하우스 이런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정연이 놀랐어요. 언제 그런 일이? 지난주부터요. 저희 집 도어벨 카메라에 다 녹화됐어요. 만호가 주머니에서 USB 카드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며느리분이 누군가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정연 씨, 요즘 고령자 대상 재산 편취가 많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만호의 말에 정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만은 도장 찍지 말라고 쪽지를 주신 거군요. 네, 일단 뭔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만호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정연 씨,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마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만호 씨. 정말 고마워요. 만호가 떠난 후 정연은 USB 카드를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카드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정연은 인터넷으로 노인법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김세림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연입니다. 김세림은 30대 후반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의 변호사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연이 상황을 설명하자 김세림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전 증여는 한 번 하시면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상가주택 같은 부동산은 더욱 복잡하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 전형적인 고령자 대상 재산 편취 수법과 유사해요. 김세림이 비슷한 사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런 케이스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족이 고령자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케어하우스나 요양원을 핑계로 재산 이전을 요구하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많나요? 네, 안타깝게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대응 방법이 있어요. 김세림이 메모지에 체크리스트를 적어 주었어요. 첫째, 절대 서둘러서 날인하거나 공증하지 마세요. 둘째, 독립적인 의사를 확인받으세요. 셋째, 의료 평가를 받아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세요. 의료 평가요? 네, 신경심리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치매나 인지 장애가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혹시 증거가 있다면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증거요? 정연이 USB 카드를 꺼내 보였어요. 이런 것도 증거가 될까요? 김세림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입니다. 이런 게 있다면 매우 유리해요. 정연은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어요. 김세림 변호사가 추천해준 병원이었죠. 신경심리 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고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네. 제 인지 능력이 정상인지 확인받고 싶어서요. 검사는 생각보다 꼼꼼했어요.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했습니다. 7에서 계속 3을 빼보세요. 100부터 시작해서 197, 94, 91, 88. 정연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단어들을 기억해 두세요. 사과, 동전, 책상, 몇 분 후, 아까 제가 말한 세 단어가 뭐였죠? 사과, 동전, 책상. 검사를 담당한 신경심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연세에 비해 인지 기능이 매우 우수하시네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연 씨, 검사 결과 인지 기능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우수해요. 그럼 치매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전혀 없어요. 다만 경미한 우울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최근의 스트레스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의사가 진단서를 써주었어요. 이 진단서로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정연은 진단서를 받아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나를 지킨다. 정연은 평소 거래하던 은행을 찾았어요. 통장 정리도 하고 혹시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창구 직원 정민아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연님, 오랜만이에요. 미나 씨, 오늘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왔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에 고객님 계좌에 대한 타인 조회 시도가 몇 번 있었어요. 타인 조회요? 네,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맞추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더라고요. 정연이 놀랐어요. 언제요? 지난주부터요.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서 차단됐지만 정민아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여러 번 시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정연은 화면을 보며 씁쓸해졌어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신 몰래 계좌를 조회하려고 한 게 분명했거든요. 미나 씨, 비밀번호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계좌 분리도 해드릴 수 있어요. 생활비용 계좌와 목돈 계좌를 따로 관리하시면 더 안전해요. 정민아가 자동이체 내역도 점검해 주었어요. 고객님, 요즘 고령자분들 대상으로 금융 사기가 많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조심할게요. 정연은 계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스스로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정연은 동네 경로당을 찾았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어머, 정연 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정연이 앉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정연 씨, 소문 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며느리분이 여기저기서 정연 씨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정연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케어하우스 알아보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정말 그런가요?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정연 씨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동네에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군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보여드릴게요. 정연이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신경심리 검사 결과예요. 제 인지 능력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의사 진단서고요.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머, 그럼 며느리분이 왜 그런 말을? 혹시 집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할머니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상가주택이 꽤 값 나간다고 들었는데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물론이지. 정연 씨가 얼마나 똑똑한데. 화투 칠 때도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가 다 증인 서줄게요. 정연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 이웃의 정은 소중한 거였죠.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이안도 함께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윤이 다시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세미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안이 인사했지만 이전처럼 활기차지는 않았어요. 앉아라. 차 끓여줄게. 정연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도윤이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세무상 유리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정연이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그 전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정연이 노트북을 켜서 USB 카드를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세미가 현관 앞에서 전화하는 모습이었죠. 영상 속에서 세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케어하우스 얘기는 핑계고 실제로는 집만 받으면 돼. 어차피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나이도 있으시고.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세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세미야, 더 들어볼까?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관리비 핑계로 케어하우스로 보내고 집은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끝이지. 이한이도 잘 협조하고 있고.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세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나는 세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연이 말을 끊었어요. 세미야, 도윤아, 정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는 73살이지만 바보가 아니야.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 정연이 진단서와 법률 상담 자료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오늘부턴 내가 나의 보호자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 도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위에서 정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 집을 빼앗으려는 게 나를 위해서야?
세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절박해서. 절박하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정당화되니? 이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엄마가 시켜서. 정연이 이안을 바라봤어요. 이안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어른들의 거짓말에 이용당하지 마. 정연이 일어나며 현관을 가리켰어요. 이제 가라. 당분간은 오지 마. 한 달 후 법정에서 정연의 재산보호 신청 사건이 열렸어요. 김세림 변호사가 정연을 대리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가족, 내 고령자 재산 편취 시도 사건입니다. 김세림이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첫 번째 증거는 도어벨 카메라 영상입니다. 피신청인이 계획적으로 신청인을 속이려 했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됐어요. 세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인의 신경심리 검사 결과입니다. 신청인은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가 증거로 채택됐어요. 세 번째는 은행 계좌 무단 접근 시도 기록입니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몰래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 했던 증거입니다. 도윤과 세미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들은 순수하게 모친을 걱정해서 한 행동입니다. 사전 증여는 세금 절약을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고. 하지만 김세림의 논리는 확고했어요. 재판장님, 합법적인 방법도 기만과 강요로 이루어지면 무효입니다. 더욱이 신청인의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고 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어요. 정연 씨는 누구보다 정신이 맑아요. 며느리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도 이상했고요. 최만호도 증인석에 섰어요. 매일 밤 현관 앞에서 계획을 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 행위예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신청인 이정연의 의사 능력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피신청인들의 사전 증여 요구는 기만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산보호 신청을 인용하며 피신청인들의 재산 접근을 금지합니다. 정연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승리한 거였죠. 법정을 나서며 도윤이 정연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미를 제대로 못 말렸어요. 도윤아, 너도 공범이었잖니? 세미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어요. 어머니도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늙어가면서. 정연이 세미를 바라봤어요. 세미야, 그게 너의 진짜 마음이구나. 법정에서 돌아온 정연은 혼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상가주택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층 상가의 오래된 타일, 2층으로 올라가는 낡은 난간, 현관의 종이 우편함.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구나. 정연이 거실 서랍에서 남편의 우체국 배지를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던 작은 배지였죠. 여보, 내가 우리 집 지켜냈어. 배지를 손바닥에 올리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은 지켰지만 가족관계는 틀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도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정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1층 미용실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옆집 최만호 할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집은 사람이 머무를 이유가 있을 때 집이지. 정연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만을 위한 집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하고요.
2달 후 정년은 김세림 변호사와 함께 공익법인 푸른등대 서포트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정연 씨께서 정말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공익법인 대표가 말했어요. 이 집을 신탁하셔서 고령자 보호 시설로 운영하신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정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혼자 쓰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탁 계약서에 서명하며 정년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이 집은 정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자산이 되는 거였죠. 1층 공실을 리모델링해서 상담실과 교육실로 만들 예정이에요. 건축사가 설계도를 보여주었어요. 여기서는 고령자 재산보호 상담, 금융교육,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공사가 시작됐어요. 정년은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연 씨, 이름은 뭘로 할까요? 푸른 등대 쉼터로 해요. 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대처럼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쉼터가 되었으면 해서요. 한 달 후 푸른 등대 쉼터 개소식이 열렸어요. 동네 주민들, 세입자들, 의료진, 구청 사회복지사 송가희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연 씨. 최만호 할아버지가 꽃다발을 전해주었어요. 만호 씨 덕분에 제가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개소식에서 정연이 첫 번째 강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연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에게 속을 뻔한 순진한 할머니였어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거라는 걸요. 정연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여러분, 계약서에 이름을 쓰기 전에 먼저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이웃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내 편은 아니에요. 강의가 끝난 후 구청 사회복지사 송가희가 다가왔어요. 정연 씨, 정말 훌륭한 강의였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이게 제 새로운 일이에요. 정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정연은 혼자 남아서 새로 꾸며진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상담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교육실에는 의자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푸른 등대 쉼터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 됐구나. 정연이 중얼거렸어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더욱 자신의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안아? 할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축하해요. 뭘 축하해? 뉴스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쉼터 만든 거. 정말 멋있어요. 정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이안아. 할머니, 언제 한번 놀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이안아. 전화를 끊은 정연은 밖으로 나갔어요. 유성 갑천변 산책로를 걸으며 송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희 선생님, 다음 주 치유 모임 주제는 경계 긋기로 할게요. 가족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내용으로요. 좋은 주제네요. 참가 신청이 벌써 20명이 넘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녁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멀리서 푸른 등대 쉼터의 불빛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정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나를 지키는 일이 가장 큰 사랑이었구나.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정연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이 푸른 등대 쉼터를 찾아올까요? 정연은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바람에 실려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정말 자신의 집, 자신의 삶이 된 그곳으로. 정연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늘색 봉투에서 시작해 도어 카메라의 진실. 법정의 판단을 지나 푸른 등대 쉼터가 켜지기까지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존엄을 지켜낸 여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효도 뒤에 숨은 사전 증여 요구, 이웃의 제보와 기록, 독립된 의료, 법률, 금융 확인을 통해 상황을 뒤집고 끝내 집을 지역 쉼터로 바꾼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남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급하면 잠깐 멈춥니다. 서명과 도장은 하룻밤 더 생각하기. 둘, 가족과의 별개로 독립된 전문가의 눈을 빌립니다. 셋, 내 계좌와 서류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넷,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역량입니다. 이웃, 지자체, 전문기관을 두드리세요. 다섯, 사랑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필요할 땐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그 한마디가 나를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경계에 대해 들려주세요.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곁에 작은 등대를 밝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